성질 좀 죽일걸. 아직 어린 시누이랑 뭐 좋다고 대거리를 해 이사다를 만들었는지 시부모님에게도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더군요. 시어머니는 아예 저를 대역죄인 취급하셨죠. 진우가 너 데려올 때 그때부터 뭔가 쎄하다 했어. 평소에도 네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남들은 부잣집 며느리 들여서 좋겠다 어쩐다 하는데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지. 이건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이다 싶었는데 하다하다 지 시누이까지 맘에 안 든다고 계단에서 밀어버려? 어쩔 거야? 저 앞길 창창한 애를 다리 병신으로 만들어놨으니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누가 그따위 말 듣고 싶대? 우리 지은이 이대로 다리 안 나와서 영영 못 걷게 되면 그땐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네 다리도 똑같이 분질러 줄 거라고. 보다 못한 남편이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머니 진정 좀 하세요. 이 사람이 뭐 일부러 그랬어요? 지은이가 먼저 달려들어서 피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이고, 넌 이 와중에도 네 마누라 편을 드냐? 네 동생이 저렇게 됐는데 참 속도 없다 이 자식아. 오늘부로 넌 내 자식 아니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결국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시부모님은 한동안 저희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았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시누이 병실로 찾아가 사죄하는 것뿐이었어요. 시누이가 제대로 다리를 못 쓰니 옆에서 같이 화장실도 가지고 휠체어도 밀어주며 간병인 역할을 자처했죠. 처음엔 싫어하던 시누이도 나중엔 익숙해졌나 봐요. 물 가져와라, 뭐 사와라 저를 하녀처럼 부려먹었죠. 그래도 시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그까지 하녀 취급쯤 아무렇지도 않았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도 얼마나 죄스러워하셨는지 몰라요. 몰랐는데 두 분 다 따로 시댁을 찾아뵙고 사과까지 드렸다고 하더군요. 딸 자식을 잘못 키워 죄송하다면서요.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성의 표시로 경제적인 보상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시누이 병실을 특실로 옮겨주고 그 병원비를 전부 부담한 건 물론이고요. 따로 1,000만 원가량의 위로금까지 전해줬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부모님께 얼마나 죄송하던지요. 그쯤 제 소원은 시누이가 하루빨리 병을 털고 일어나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시누이의 병세는 나날이 나빠졌어요. 급기야 시누이가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다리에서 전신으로 번졌고요. 결국 시누이는 전신마비로 사지를 움직일 수 없게 됐죠. 이쯤 되니 병원에서도 더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따로 문제되는 상처 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환자 본인의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서 딱히 더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대요. 그저 약물로 통증을 다스리면서 병세가 호전되기 기다리는 게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시누이는 퇴원해 집으로 돌아갔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은 24시간 상주 간병인을 구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거절했죠. 따로 외부 사람을 쓰는 게 불편하다고, 그냥 지금처럼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는 걸로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쯤에 저도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몸조리에 육아에 정신없을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지은 죄가 있는데 차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저희 애들은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댁에서 시누이 간병을 할 수밖에 없었죠. 시누이는 전신마비가 된 뒤로 더욱 포악해졌어요. 제가 조금만 신경을 거슬러도 바로 고래고래 악을 쓰며 욕설을 날렸죠. 게다가 하루 종일 옆에 찰싹부터 누군가의 팔다리 노릇을 한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자주 외출했어요.
성인 여자 몸을 휠체어에 앉히는 것만으로도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휠체어를 끌고 이리저리 쏘다니다 집에 들어와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다시 침대에 눕혀주고 거기에 밥까지 먹이고 나면 온몸이 죽을 것처럼 아팠어요. 제대로 된 산후조리도 못해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툭하면 제게 청소나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떠넘기곤 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제게 시누이 인생을 망쳤다는 둥, 똑같이 사지를 분질러 주겠다는 둥 온갖 막말을 서슴지 않으셨답니다. 그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누이 병간호로 점점 지쳐가던 제게 뜻밖의 휴가가 생겼습니다. 시부모님이 친구분들과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전문 요양사를 부르기로 한 거예요. 전 아무래도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 24시간 시누이를 돌보기가 힘드니까요. 이틀은 푹 쉴 수 있다는 게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별소리를 다 한다며 푹 쉬라고 말해줬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교외로 드라이브라도 나가자 하더군요. 남편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워 내키진 않았지만 그러자 했네요. 그래도 모처럼 만에 콧구멍에 바람 좀 쐬니 좋긴 좋더라고요. 마침 나들이 간 곳 근처에 장이 섰다고 해서 들렀어요. 그런데 한 가게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더군요. 뭔가 하고 봤더니 게장 파는 집이었어요. 얼마 전 TV에 맛집으로 소개돼 아주 유명해졌다고 하더군요. 문득 시누이가 게장을 참 좋아했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줄을 서서 게장을 5통이나 샀죠. 돌아가는 길에 시댁에 잠깐 들러서 전해주려고 말이에요. 간 김에 아예 시누이랑 같이 밥까지 먹어야겠다 싶어 남편에겐 아이들 데리고 먼저 집에 가 있으라 했죠. 시부모님은 여행 갔고 저랑 남편은 드라이브를 즐겼는데 시누이 혼자 집에 누워있는 게 가엾더라고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분명 상주 요양사를 쓴다고 했는데 이상한 일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저는 일단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혹시라도 요양사가 농땡이를 피우고 있는 거라면 단단히 혼을 내줘야지 결심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걸, 집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시누이 방으로 들어가니 아직 곤히 자고 있더군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시누이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요양사도 그 시간에 맞춰 늦게 부른 건가 싶더라고요. 일단 요양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죠. 시누이가 깨기 전까지 엉망인 집을 정리하고 게장을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시누이 방으로 건너가 방 안 온도가 괜찮은지 확인하고요. 좀 추워하는 것 같기에 이불도 덮어줬죠. 새근새근 어찌나 곤히 자던지 보고 있자니 저까지 잠이 몰려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 일찍부터 외출 준비하랴 애들 챙기랴 부산을 떠느라 좀 피곤했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서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말았네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바깥이 시끄러워지더니 대문이 확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누이 방 창문에서 바로 마당이 내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창가로 다가가 확인하니 웬걸 제 동창이자 시누이의 현 남자친구가 들어오고 있더군요. 아마 시누이를 보러 온 듯 싶었어요. 죽어도 마주치기가 싫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 몇 달 시댁에서 시누이를 간병하며 몇 번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가짜는 수작을 걸어 곤혹스러웠거든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상한 문자도 계속 보내서 다 무시하고 차단까지 한 상태였죠. 맘 같아선 시댁에서도 쫓아내고 싶었지만 시누이가 너무 좋아하니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전신마비가 된 신우이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신우이도 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척하려고 다급하게 침대 밑으로 숨었어요. 동창은 익숙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역시나 바로 신우이 방으로 쑥 들어왔죠. 뭐야? 아직도 자? 지은아 일어나! 오늘 영화 보러 나가기로 했잖아. 동창은 침대 맡으로 다가와 신우이를 마구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전신마비인 사람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흔들다니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네요. 그런데 잠시 후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벌써 11시 넘었어. 얼른 안 가면 영화 예매한 거 늦는다. 알겠어, 일어날게. 혼자선 고개도 못 가누는 신우이가 글쎄 벌떡 일어나 두 발로 서지 않겠어요. 두 눈을 몇 번이나 비벼봐도 마찬가지였어요. 홀로 일어나 하품을 쩍쩍하며 화장실로 가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동창이 갑자기 제 얘기를 꺼내더군요. 야, 근데 경희는 오늘 안 온대? 맨날 너 간병하러 왔잖아. 그 여자 얘기 왜 또 꺼내? 오빠 진짜 그년한테 딴 마음 있는 거 아니야? 딴 마음은 무슨...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냥 재밌잖아. 너 전신마비인 줄 알고 쩔쩔 매면서 노예처럼 시중 드는 게... 뭐 웃기긴 하지. 그러게 누가 실행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신우이를 계단에서 밀래?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야 없지. 그래서 언제까지 속여 먹을 건데? 글쎄, 앞으로 한 2달 정도만 더? 난 이제 다 놀려 먹었겠다. 그만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조금만 더 연기해달라고 난리야. 짜증나. 왜? 너 전신마비 연기시켜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경희가 집안일 다 해주니까? 그게 아니라 그년 친정에서 계속 다달이 몇천씩 돈 보내주고 있잖아. 미안하다고 위로금 쪼로. 그게 꽤 짭짤한 거지.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치킨집 접을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까. 와, 대박. 경희네 집이 진짜 부자긴 하구나. 그러니까 그년이 그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지. 부모가 잘난 거지 지가 잘난 거야? 걘 나 때문에 인생 공부한 거야. 내가 지 때문에 전신마비 된 줄 알고 있으니 이제 어디 가서 그렇게 성질 못 부리겠지. 신우이의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차가워졌어요.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차분해진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으로 알겠더군요. 홀로 숨을 고르던 저는 그대로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어요. 그리고 벌떡 몸을 일으켰죠. 그러자 화장실에서 막 씻고 나오던 신우이가 엄마야! 하고 기겁하며 주저앉더군요. 신우이의 시선을 따라 뒤돌아본 동창 역시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경희 너 언제부터 여기에... 설마 우리 하는 얘기 다 들은 거야? 그래, 그럼 나도 귀가 있는데 못 들었겠어? 그러자 신우이가 다급히 제게 다가왔어요. 아니 새언니,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긴 말할 거 없고요. 지금 당장 어머님 아버님 부르세요. 바로 경찰서 달려가서 고소장부터 접수할 거니까. 고소라뇨? 새언니 그러지 말고 제 얘기 좀 들어봐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당장 어머님 아버님한테 연락부터 하라고요. 제 말에 신우이는 찍소리도 못하고 바로 시부모님을 호출했어요. 시부모님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신우이 앞으로 다가갔죠. 아가씨 전신마비 판정받은 이후로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요? 아가씨 인생 망가졌다고 사람 죽어라 괴롭힌 것도 다 참았어요. 왜?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 때문에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된 거였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새언니, 난 그냥
처음엔 장난으로. 장난? 장난이요? 무슨 장난을 3개월 넘게 쳐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경찰에 신고만은 하지 말아줘요. 네? 글쎄요. 그간 깜빡 속아 넘어간 게 억울해서라도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죗값은 치러야죠. 장난이라는 말에 열이 확 받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덜컥 겁이 났는지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이처럼 엉엉 울며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요, 새언니. 오빠 말처럼 나 아직 철이 덜 들었잖아요. 난 그냥 새언니가 얼굴도 예쁘고 오빠도 잘해주고 집도 부자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여서 질투나서 그랬어요. 거기에 내 남자친구까지 언니를 좋아했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신우이가 저를 질투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작 질투라는 감정 하나로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는 건지 참 기괴하고 소름 끼치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죠. 그렇다고 전신마비인 척 행세하며 사람을 부려먹어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주철, 너도 그걸 알면서 어떻게 그냥 묵이네? 이거 사기 방조죄인 거 알아 몰라? 그러자 잠자코 있던 동창놈이 팔짝 뛰었어요. 사기 방조죄라니. 난 그냥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기 싫어서 입 다물고 있던 죄밖에 없다고. 남의 집 일에 끼어들기 싫은 놈이 나한테 왜 그렇게 추근덕거렸는데? 그동안 아가씨한테 말은 안 했지만 아가씨가 안 보는 사이 네가 나한테 얼마나 가짜는 수작을 많이 부렸어. 우리 남편이 한 번만 더 나한테 연락하면 그땐 너 진짜 가만 안 둔대. 알아? 됐고, 너도 사기 방조죄로 같이 신고할 거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든 말든 네 알아서 해. 제 말에 동창놈도 겁이 났던가 봐요. 안색이 퍼렇게 질리더니 얼른 신우이 옆에 무릎을 꿇더군요. 내가 잘못했어, 경이야. 난 당연히 알자마자 너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지은이가 말하지 말래서. 미안하다. 뭐? 오빠,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재밌다면서 비싼 척하는 거 재수 없었는데 더 골려먹으라고 부채질한 게 누군데? 내가 언제? 이게 생사람 잡네? 야, 감옥 가려면 너 혼자 가. 사기친 건 넌데 왜 나까지 뒤집어 써야 돼? 급기야 두 사람은 제 앞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혀 그 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시부모님이 나타났어요. 제주도까지 갔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상황을 파악한 시아버지가 대뜸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아유, 미안하다, 새아가. 우리 지은이가 철이 없어서 한 장난인데. 장난이요? 이게 지금 장난으로 보이세요? 아니요, 이건 사기죠. 그동안 저희 부모님한테 대체 얼마를 뜯어가셨어요? 네? 아이, 뜯어가다니. 표현이 좀 그렇구나. 우린 그냥 사돈댁에서 챙겨주길래. 그럼 아가씨한테 왜 전신마비 연기 좀 더 하라고 시킨 건데요? 그 사이에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 돈 더 뜯어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대뜸 시아버지의 어깨를 붙잡고 억지로 무릎 꿇리더군요. 그리고는 자기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새아가, 요즘 너희 시아버지가 무릎도 안 좋고 나도 여기저기 아파서 일을 쉬고 싶은 마음에 너희 친정이 잘 사니까 도움 좀 받으면 어떨까 했지 뭐냐. 결코 다른 뜻은 없었다. 그렇다고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까지 속여요. 결국 아가씨 병신으로 내세워서 앵벌이질 시킨 거나 다름없지 않아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순간적으로 뾰족해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딸한테 앵벌이 짓을 시켰다니 말이 좀 너무한 거 아니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 꼴을 보니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싶더군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네, 제가 당한 게 있다 보니까 얼굴 맞대고 얘기하면 말이 계속 심하게 나갈 것 같네요.
이러지 말고 그냥 변호사 대동해서 법정에서 얘기하시죠. 전 휙 하고 몸을 돌렸어요. 그러자 놀란 시어머니가 재빨리 저를 붙잡더군요. 아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년이야. 제발 고소만은. 그래도 우리 한 가족 아니니? 네가 우리랑 지은이 고소하겠다고 해봐라. 진우가 가만히 있겠니? 걔가 아무리 네 남편이라지만 그전엔 내 아들이다. 세상에 자기 부모랑 여동생 신고하겠다는 마누라 계속 데리고 살 사람이 어딨겠니? 글쎄요. 그 이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죠. 한번 불러서 물어볼까요? 전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사건의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경악한 남편은 바로 시댁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멀쩡한 걸 보자마자 분노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도대체 어디까지 절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남편은 딱 그 한마디만 던지고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 표정이 어찌나 무시무시한지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저를 향해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미안해 여보. 이렇게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가족 대표해서 당신한테 한 번 더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 남편은 그대로 제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몇 번이나 사과했어요.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하긴 했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결국 저는 시댁 식구들을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이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기도 했고요. 저도 어쨌든 남편의 가족이니 조용히 덮고 넘어가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 생각보다 더 본인 가족들에게 실망했나 봐요. 제가 그럴 필요까진 없다고 했는데도 기어이 시댁 식구들과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착하고 순한 사람이 한 번 돌아서면 무섭다고 하잖아요. 몰랐는데 제 남편이 딱 그 짝이더군요. 남편은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 비는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서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스스로 사람만도 못한 짐승이 되길 자처하며 그런 짓을 벌였어요. 그것도 제 아내와 장인 장모님한테 말이죠. 저도 이제 지쳤어요. 이 사람 볼 면목도 없고요. 앞으로는 그냥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삽시다 우리.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저는 오늘부로 부모도 동생도 없는 고아로 살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이게 웬걸, 남편은 정말로 연락처를 싹 바꾸고 이사까지 가버렸죠. 심지어 10년 넘게 다니던 공기업을 그만두고 일반 사기업으로 이직까지 해버렸네요. 그만큼 본인 가족들이 지긋지긋했던 거겠죠. 제게도 참 미안해했어요. 미안해 여보. 괜히 나 같은 놈 만나서 이런 일까지 겪고.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당신이 그런 것도 아닌데. 어쨌든 내 가족이 그런 거잖아. 이래서 결혼도 집안끼리 수준 맞춰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건가 봐. 난 당신 수준이 아니었던 거지. 쓸데없는 소리 한다. 당신이 나한테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꼭 필요한 존재인데. 그런 말 하지 마.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알았지? 제 위로에도 한동안 남편은 힘들어했어요.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좀 더 제대로 복수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든 죗값은 치르게 해야 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친하게 지내던 친척 어르신 한 분과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요즘 시댁 사는 꼴이 말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시누이는 그 쓰레기 같은 동창과 결국 결혼까지 했는데 1년도 못 살고 이혼했다더군요. 그놈이 알고 보니 도박 중독에 숨기고 있던 빚만 1억이 넘었지 뭐예요. 그러게 진작 헤어치라니까.
사실 시누이도 저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놈에게 더 집착했던 거지 마음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 말로 지팔자 지각 꼰다. 지팔직곤한 거죠 뭐. 이혼녀 딱지까지 붙게 된 시누이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은둔형 외톨이가 돼버렸고요. 요즘은 밖에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럼 시부모님이라도 어떻게든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할 텐데 두 분 다 한번 돈 맛을 봤더니 일하기는 죽기보다 싫었나 봐요. 치킨집도 정리하고 친척분들에게 돌아가면서 돈을 꾸다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사채에 손을 댄 모양이더군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에 결국 시부모님은 그나마 남아있던 집과 고향 땅까지 전부 팔아야 했고요. 지금은 집도 절도 없이 시골로 내려가 쥐죽은 듯 조용히 살고 있다 하더군요. 한때 가족이었던 만큼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괜한 동정심에 다시 시댁 식구들과 얽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으니까요. 시댁과 절연 후 저희 부부는 생각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일에만 파묻혀 살던 남편은 얼마 전 이직을 했는데요. 연봉도 오르고 전보다 여유 시간도 많아져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엔 퇴근 후 함께 장도 보고요. 주말엔 아이들 데리고 멀리 나들이도 다닌답니다. 아이들도 큰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과거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절실했던지요. 여러분도 부디 내 사람들과 함께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슬슬 아이들 학교 시간이 돼서 이만 글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